네, 김태홍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또 오랜만에 모셨는데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현재 시점에서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초에 그 증권사에서는 올해 대부분 상저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전망한 걸로 알아요. 근데 오히려 상반기에 좀 증시가 강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현재 시장을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상저하고 이제 이런 거 맞추기가 좀 사실은 어렵고, 만약에 다 그렇게 하면은 그 반대로 하면 더 성공 확률이 높고, 좀 그렇더라고요. 전문가들도 뭐 계속 잘 맞추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때 아마 나왔을 때도 아마 올해, 뭐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네. 올해 한 4월, 5월 돼야 주가가 이제 좀 채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주식시장은 빠지면은 무조건 이제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4월, 5월에 왜 올라갈 것 같냐. 지금은 이제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 갔다가 2,500까지면 또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해소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금리 인상이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원래는 5월, 6월로 생각했는데 요새 조금 더 늘어지고 있어서 미국 시장은 조금 아직은 안 좋은 거고, 한국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도 많고 이런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상 종착점을 한 뭐 예를 들어 안 좋게 봐서 7월이라고 치면, 네. 그거보다 이제 시중금리는 한 2달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제 뭐 5월 달이면은 시중금리가 더 뻗어나가기보다는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이제 자금 흐름도 이제 채권 일변도에서 또 주식으로도 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옮겨올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 이익이 계속 하향 조정이 돼가지고 계속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 4월, 5월 가면은 1분기 실적이 나올 때인데, 그때 가면은 이제 이미 어닝 하향 조정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한 7개월째 이익 하향 조정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면은 거의 9개월, 10개월째 하향 조정인데, 그러면은 역사적으로도 너무 길게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거는 예상치보다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미스하지 않는 기업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 중국 얘기 이따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그 리오프닝에 따른 이제 보복 소비, 이 효과들이 한국에 또 영향을 줄 거다, 긍정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를 합쳐서 보면은 지금의 이제 박스권은, 아직은 박스권이지만, 저는 이제 한 5월 달이면은 그래도 박스권 뚫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최근에 약간 들어 올렸던 그 논리가 그 골디락스 논리였잖아요. 생각보다 그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다. 네.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연준의 그런 금리 인상 스탠스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4.7에서 5%가 끝이지 아니겠느냐라고 했지만은, 최근에 나온 뭐 CPI라든지 PC 데이터를 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점도표 더 올라가겠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 금리가 다시금 좀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한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될 걸로 지금 좀 보시는 건가요? 네. 되게 중요한 말씀, 좋은 질문이신데요. 왜냐면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금리 더 올라가고 최종금리가 더 뒤로 미뤄지면은 주가가 확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한 축은 사실은 경기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구성하는 거는 유동성이라는 금리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다른 한 부분, 튼튼한 두 다리 중에 다른 한 부분은 실물 경기. 예. 그래서 기업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러니까 오른쪽 다리인 이 경기 펀더멘탈은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해.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냥 누가 봐도 이게 경기 침체야? 이렇거든요. 어떻게 완전 고용인데 미국 시장 3.4 완전 고용은 역사적으로 이거 50년에 제일 낮은 수치고, 가계부채도 사람들이 가계부채 많다고 그러는데 현상만 보셔서 그래요. 통계를 보시면은 과거 대비는 되게 낮은 편이에요, 다. 네, 그런 강력한 체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얘기는 더 올려도 이게 빠그러지진 않겠다, 둔화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강력한 믿음의 한 축이 살아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실제 그게 틀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까지는 참는 거죠. 좋아, 그래, 6월, 아니야, 그래, 7월, 여기까지는 참아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물가가 다시 튀기 시작하고, 만약에 이제 뭐 9월까지도 미뤄진다, 이러면 다시 한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확실히 지금 어차피 이제 긴축이냐 아니면 그 경기냐 그거에 네. 대한 줄다리기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확실히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모멘텀이 크다 보니까 연준에서 점도표를 더 올릴 거야라고 약간 그런 뉘앙스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약간 여기에서 네. 좀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간 좀 원래는 채권 금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1월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10년물 금리가 한 3.3% 상당히 많이 내려갔었는데 다시 좀 긴축을 한다라고 하니까 한 3.9% 장중에 한 4%까지 뚫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채권 가격이 다시 좀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약간 채권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채권은 좀 좋죠. 투자하기 딱 좋죠. 왜냐면은, 이 정도의 높은 금리, 국채가 4%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회사채 같은 경우는 한 6%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6%인데도 망하지 않는 이런 회사들, 굉장히 좋은 우량 회사들,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한 2년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채권을 6개월 투자하고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답은 없어요. 그 불확실성이 좀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기간을 한 2년만 딱 잡는다. 이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확률이 높은 투자 기회가 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은 이제 정책금리, 물가 이런 부분들이 엮여 있어서 그런데 경기가 둔화될 거잖아요. 어쨌든. 둔화되는데 이제 둔화되게 되면 물가도 안정이 될 거고, 그러면 물가랑 정책금리 똑같이 움직일 거고, 시중금리는 더 똑같이 빨리 움직일 거고, 이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산 채권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2년을 놓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2년 뒤에 그 페드의 점도표를 보면은 2%대로 보고 있어요. 네. 목표 물가 말씀하신 거. 네네네, 목표 물가. 그러니까 물가는 명목금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년 뒤에도 물론 수익이 많이 나 있겠지만, 한 2년 정도 보고 접근하기에는 아주 좋은, 이런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돌아와서 서두에서 살짝 말씀하시긴 했는데 한 5월 정도 그 정도가 되면은 그 기준금리 인상 끝자락이 한 7월 정도라고 한다면 시장금리 그 정도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네. 즉 채권 쪽에서 뭔가 돈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금리가 내려나가고 난 다음에는 주식 쪽으로 좀 그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신 그 시점이 한 7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보면은 그 정도에는 좀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2분기 중에 박스권 2,500 돌파한다고 봅니다. 네.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5월이냐 4월이냐를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건 저는 사실 보고 네, 4월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밀리는 거 보니까 5월이어도 별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지표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경기 선행 지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돌 때가 거의 됐어요. 2분기에 돌 거는 같은데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도요. 네. 살짝 돌았거든요. 근데 그거 한 달 약간 그러니까 기대치보다는 떨어졌으니까 이제 2달 이상 돌면은 그러면은 경기 침체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선행 지수는 왜 얘기하냐면은 주식하고 제가 이제 많은 상관관계가 높은 지수를 다 봤는데 경제 지표를 한 100개 정도 이상 보거든요, 관리를.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상관관계가 0.85. 그러니까 되게 높네요. 굉장히 높아요. 네, 제일 높습니다. 제가 본 지표 중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1년 여름부터 코스피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코스피 고점하고 거의 똑같이 꺾였어요. 네. 저점도 거의 똑같이 돕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3월이 바닥이었으면은 3월에 돌았으면은 그걸 우리가 4월 달에 볼 수 있기 때문에 4월에 돌면 5월 달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확인하는 게 이제 한 2달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그 성인지수가 발표됐는데 98점 몇인가? 네, 약간 좀 둔화된 걸로 나왔는데 둔화폭이 점점 줄어든다. 약간 그렇죠. 그런 네, 네. 시그널이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확실히 약간 좀 틀기 위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좀 대응하는 게 어떻게 본다면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이번에 약간 좀 경기 침체가 좀 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이 더 빠졌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이연된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한 2024년 정도 그때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세다, 좋다, 이렇게 저것만 일변도는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를 올린 다음에 이제 뭐 종착금리가 5.5나 5.75 이 정도에서 거의 뭐 연말까지 유지를 하고 뭐 1년 이상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그 높은 금리에 대한 부작용들이 결국은 다 생기긴 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금리를 고점에서 유지한 게 보통 한 6개월 정도 유지했고, 1년 이상 유지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점도표 보면은 올해 중에는 또 점도표는 아니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떤, 파생, CME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예측치는 올해는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올해 지속이 되면은 굉장히 부담이죠. 소비를 할 수 있는 이제 가게에서도 이제 가게 대출이 있을 거고, 모기지가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가처분 소득을 다 깎아먹는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자 비용이 좀 많아지는 거고,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의 유동성이 그냥 줄어들어서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게 풀려야지 이제 제대로 경기도 그렇고, 주가도 올라갈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아직은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그게 얼만큼 오래될지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가능성은 되게 낮다.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가게에서 지금 소비가 너무 좋다. 그 다음에, 고용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임금 증가 속도가 너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쉽게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려놨으면은 옛날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10대 때리면은 그냥 낮아빠지는데 지금 7대, 8대 맞아도 그냥 계속 버티거든요. 그 체력을 가만히 보니까 가계자산이 10년 동안 2배가 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160조 달러 정도 돼요. 가계 자산이. 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연준이 이제 그 대차대조표라고 그러죠. 연준이 자산을 이제 부채 발행해가지고 올린 게 4조 달러에서 이제 거의 9조 달러까지 피크 찍고 지금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4조 5조 달러 늘린 거 가지고 막 세상이 막 인플레이션 대 난리가 났었는데, 민간 가계 자산은 160조 달러. 그러니까 10년 동안 거의 2배가 올라갔고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게 9조 달러와 160조 달러를 해보세요. 그럼 정부가 깔짝대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기업 자산도 65조 달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가계와 정부가 GDP를 구성하는 3대 축이잖아요. 네. 근데 가계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네. 부채 비율은 GDP 대비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 이러니까 이 정도 금리 올린 거 가지고는 아직은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버틴다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무리하게 너무 길게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은 튼튼하다, 아직은. 네. 그거는 그때 가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서. 네. 개별 섹터라든지 기업 관점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약간 재고 감소 시그널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현재 보니까 한 6만에서 6만 5천 원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약간 좀 6만 원 부분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뭔가 좀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덩치가 큰 반도체도 좀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삼성전자 어떻게 보시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삼성전자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요새 가동률 데이터들이 슬슬 나오는데, 사실 그거 잘 안 나오는 데이터인데 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가동률이. 그러니까 이제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데는 80% 중반 정도까지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정확하진 않지만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팹을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반도체 시황이 안 좋을 때는 팹을 다른 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용으로도 쓰고, 그러니까 좀 더 고부가가치 반도체 만드는 때 분량이 나오더라도 거기를 넣고 이러는 그런, 또는 이제 라인을 정비하거나 이런 형태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가동률 얼마 줄였다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은 줄은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줄면은 생산량이 좀 줄어드는 거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줄인 거죠. 왜냐하면 계속 생산해 내봐야 재고만 쌓이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이고 있는 건데 실제 재고가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재고 일수 같은 거는 매출 대비 재고의 수준이거든요. 네. 매출이 작살이 났기 때문에 재고 일수는 안 빠져요. 재고 일수는 약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절대 금액의 재고는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사이클이 나쁠 때는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는 투자 축소가 일어난다. 그건 저희가 봤죠, 작년 말에. 네. 그 다음에 재고 축소가 일어나면은 그건 찐바닥이고 그때부터 상승 시작이다라고 이제 다들 보고 있는데, 재고 축소가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은 파시면 안 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지금 무거워서 제가 막 적극 매수하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갖고 계신 분은 갖고 계시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섹터에 좋은 주식들 많으니까 그때 충분히 이렇게 하시다가 외국인이 다시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기 시작할 때
반도체를 사시면 되겠죠. 네. 사실 삼성이 최근에 그 컨퍼런스 콜 거기에서 약간 좀 미온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했잖아요. 감산에 대해서. 예. 근데 사실상 이제 가동률 데이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좀 감산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좀 이거 펀더멘탈 그런 이슈이긴 한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게 이제 독소 조항이 있다. 네. 우리나라한테 좋지 않다. 네. 그런 해석들이 많은데 그렇게 본다면은 약간 좀 국내 반도체 산업에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미국이 사실상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면 약간 주먹대장, 골목대장? 네. 깡패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반도체가 자기들이 모자라니까 모자르고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은 다 대만, 한국에 다 집중이 돼 있는데 일본 일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든 이제 자기네가 자원 확보를 해야 되고 중요한 반도체, 하이엔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꼭 자기네 공장을 유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의 공장 유치를 막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러면서 뭐 지원금 준다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30조 이상 투자하겠다. 뭐 하이닉스도 20조 이상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놨는데 이제 얼마 전에 법안을 그렇게 낸 거죠. 칩 액트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초과 이익을 여기서 나오면은 그거는 우리가 얼마는 회수할 거야. 완전 네. 중국 공산당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그 비율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좋아요. 많이 벌었으면 우리가 좀 회수해 가도 되죠. 뭐 그럴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익이 난 거는 외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다 미국의 고용을 늘리거나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써라. 그것도 괜찮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나 이런 쪽에는 장비 입고도 하지 말고 투자를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저희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시안과 우시에 엄청난 투자를 해놨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공장은 뭐 30-40% 이상 차지하고 디램 공장도 좀 있고 한데 18나노 이상에 되는 거는 장부 입고를 금지시켰어요. 그쵸? 이것도 뭐 거의 공산당이죠. 네, 그렇게 힘으로 이제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 투자해놓은 금액들이 있는데, 반도체 공장이라는 건 계속 팹 투자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나노 공정으로 계속 내려가야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투자를 못하게 해놨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특히 하이닉스는 좀 더 많은 손해를 감내하고, 미국에서 지원을 받는 걸 돈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은 미국은 야 제발 와줘 우리 저기 제발 와줘 이렇게 해서 이런 입장이고 그렇게 해놓고선 왔더니 야 그 티켓값 있어 근데 이렇게 해서 비싸게 티켓을 팔아먹는 거죠. 그리고 너희 여기 들어왔으니까 몇 시까지 나가면 안 돼. 딴 데 가서 뭐 좀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도 있는데 지금 정부가 그런데 지금 어떤 협상을 하러 갈 거예요. 이제 곧 가서 이제 반도체 관련한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불리한 부분들은 협상을 해서 이제 나올 거니까 그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재고가 감소해서 좀 네.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하지만 뭐 반도체 산업의 이 부정적인 약간 미국의 독소 조항 이런 것들을 좀 매칭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린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올라요. 왜냐면은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조금 받고 뭐 들어가면은 어쨌든 중국에서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래 스케줄이 투자를 해서 계속 증설을 더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막히니까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반도체 공장 지어봐야 2027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쪽을 이제 공급 제한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급에서는 나쁘지 않고요. 좀 뭐 기업 손해봐도 반도체 주가만 가격만 올라가면은 주가는 그냥 올라갑니다. 네. 약간 좀 네. 이런 미국의 반도체 뭐 관련해서 독소조항 이런 건 좀 장기적인 그런 이슈고 네, 사실 맞습니다. 또 재고가 감소하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그런 부분은 또 그에 앞서서 진행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일단 주가 한 번 정도 오를 수 있는 사이클은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간 올해 들어서 증시를 좀 뜨겁게 달구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챗 GPT잖아요. 여기에 대한 열풍이 지금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테마 말고 길게 봤을 때 진짜 좀 챗 GPT 수혜 분야, 뭐 섹터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챗 GPT는 진짜 큰 테마고, 테마를 넘어서서 큰 트렌드의 변화이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보급됐을 때처럼 그 정도 파급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만 본 거고, 사실은 이제 뭐 구글, 메타 또는 뭐 네이버, 바이두 이런 그 기업들의 이제 AI들은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오래 가려고 그러면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테마에서 끝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매출과 이익이 떨어져야 돼요.
예. 그리고 매출의 속도가 이게 계산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은 것들은 뭐 원자력, 수소 이런 것들은 그냥 테마에서 다 끝나버리잖아요. 예. 그냥 매출이 있어야 뭐 하는데 이게 뭐 말만 그랬고 큰 그림만 그렸죠. 그리고 네옴시티 이런 거 요새 왜 얘기 안 하잖아요. 10년 뒤, 5년 뒤, 10년 뒤 얘기를 이익이 안 나오는데 그걸 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테마주죠. 근데 이건 다르다 이거죠. 왜냐면 우리가 알파고도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 그 3년 전, 4년 전인가 그랬었는데 더 됐나? 제 기억이 안 납니다. 한 15년 그 네.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꽤 됐는데, 그때도 대단한 건 있었지만, 그때는 이거에 신경을 안 썼잖아요. 왜냐면은 그걸로 돈 버는 데나 적용할 데가 없었지만, 지금은 벌써 챗GPT를 빙에다 해서 쓰려고 그러면은 돈을 내야 돼요. 네. 뭐, 제가 하니까 이제 뭐, 업그레이드 된 모델은 돈을 내요. 그래서 20불 받는 것도 있고, 뭐 40불 받는 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돈을 벌겠죠. 예. 이거 쓰는 사람들은. 그리고, 단순히 이제 거기서 버는 게 아니라 챗GPT는 초거대 모델이잖아요. 초거대 언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거를 신처럼 모든 걸 다 대답해주는, 물론 틀린 정보도 있지만 대답해주는 모델인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이 초거대 모델이 다 필요하냐? 필요 없거든요. 이게 이제 업종별로 세분화돼서 그냥 또 다른 AI 모델들이 붙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행 산업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행 산업에 맞는 거기에 대한 관련된 것만 연산해서 주면 훨씬 빨리 대답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베트남 가는데 3박 4일 어디 갔으면 좋겠는데 일정 좀 짜줘 이렇게 하면은 날씨부터 여행 경로, 호텔 제일 싼 데까지 다 알려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행 관련한 질문을 하는 그 여행사들과 물려야 되는, 그러니까 B2B죠. 여행사와 챗GPT와 물렸어. 그러면은 거기서 여행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10만 개를 안 넘어가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빅뱅 이론에 따르면 수소의 질량이 은하계에서는 어떻게 돼? 이런 거를 여행 가는 사람이 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정말 이 사람 테스트하려고 물어보는 거지. 초거대 모델 테스트하려고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제가 여행 한 업종을 말했지만 배달도 있을 거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 AS 서비스 센터라든지 금융기관에 이거 들어가는데 핀 계속 안 먹어요. 뭐 계속 뭐 다시 하라고 그러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모델들이 세분화돼서 그런 업종의 기업들하고 제휴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엄청난 확장성이 있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게 약간 비용 절감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어지는 뭐 코딩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제 아시는 얘기지만 저는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돈을 벌 수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구글도 낼 거고 애플도 낼 거고 테슬라도 낼 거고 다 낼 건데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제 팔아야지 했다가 또 산다고. 팔아야지 했는데 테슬라가 뭐 냈대. 구글이 또 뭐 냈대요. 네이버가 이제 또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지 마세요. 팔지 마시고요. 진짜 비싼 건 맞습니다. 말도 안 되게 비싼 건 맞고요. 수혜가 아닌 기업들도 다 같이 마치 뭐 다 잘 되는 것처럼 돼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수혜주가 뭐냐 이러면은 굉장히 좁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겠죠? 저는 구글 주식 팔아서 마이크로소프트 사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구글의 검색을 그거 보기 전까지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빙 검색으로 많이 넘어오거든요. 계속 넘어오겠죠. 근데 구글은 마켓시어 전 세계 85% 90%인데 잃을 게 많지 얻을 건 없거든요. 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은 아무도 안 쓰잖아요. 아무도 안 쓰죠. 이제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럼 이 큰 지각 변동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옛날 서부시대 금광을 캐러 갔을 때는 금광은 일부 발견한 사람이 돈을 벌었고 나머지는 리바이스가 다 벌었잖아요. 네. 청바지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GPU, 네. 엔비디아의 GPU 칩 이거는 계속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을 거고 이제 그 다음에 하이밴드 반도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수혜긴 하지만은 서버용 반도체들 이것도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실제 오픈 AI를 갖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비와 같은 간접 투자, 간접 수혜 회사 이렇게 두 개제로 이렇게 하면 안전하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이쪽은 네.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그렇죠. 예, 그쪽도 같이 AMD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유리합니다. 예.
이번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2차 전지 섹터가 올해도 역시나 좀 주도주 역할을 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나 이 양극재 업체들이 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좀 본다면은 뭐 어떤 소재라든지 장비, 셀 여러 가지 그런 종목이 있는데 어떤 주식을 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2차 전지 소재야 뭐 요새 너무 이제 급등하고 주도주처럼 돼서 이제 뭐 다들 이제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 꾸준하게 이제 좋게 보고 있었고, 그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매매를 아예 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냥 밑에 깔아놓고 장기 성장주기 때문에 이거 샀다 팔았다 하면 나중에 배 아프다. 그냥 이렇게 비중에 뭐 100이면은 50%는 2차 전지 쭉 깔아놓고 매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늘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이렇게 빨리 올라간 부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매매하셔도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약간 일부 팔았어도 반드시 또 사셔야 됩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마침 이제 도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틀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추정한 2차 전지를 탑재한 전기차의 페너트레이션, 그러니까 보급률이 얼만큼 됐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보통 보급률 할 때는 이렇게 따져요. 연간 팔리는 차에 몇 대가 전기차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면은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가 팔렸다는 거예요. 신차 판매 비중을 말씀하시죠? 네네, 신차 판매. 깔려있는 차가 아니고요. 네. 그렇게 페너트레이션을 계산을 하는데, 골드만이 보면은 이제 지금 9%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올해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 관점에서 보면요. 네네, 전 세계 관점에서 보면. 네, 그렇고,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미국하고 유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3년 기준으로 미국이 9% 정도거든요. 전 세계는 10% 정도네요. 네, 9% 정도인데, 2025년, 그러니까 2년 뒤에는 20%로, 그러니까 10대 중에 2대 팔리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안에 2배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유럽도 중요해요. 근데 EU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13% 정도 올해 예상이, 올해 잘 돼야 13% 정도인데 2년 뒤 25% 정도로 보고 있어요. 여기도 2배 올라가는 거죠. 근데 중국은요, 이미 27%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생산 너무 높기 때문에 내년에 31% 이렇게 가서 좀 둔화되고 있어요, 중국은. 근데 우리가 중국이 세계 1등인 건 알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 특히 양극재 소재 업체들이 제일 많이 파는 데가 미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 미국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중국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장이 2년에 2배로 커지는 걸 앞에 놔두고서 주식을 판다? 왜 팔죠? 좀 이렇게 확실한, 경기는 우리가 물가도 틀리고 경기 지표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페드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이거는 틀리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네, 네. 왜냐하면 차가 모자라서 이게 지금 빨리 못 올라가는 거지. 사실 만들면은 어떤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테슬라 가격도 낮춰주고 있고, 정부 세제 지원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다 모두가 좋은 플레이의 게임인데, 개인 입장에서는 휘발유가 안 들어가니까 좋고, 뭐 이런 식인데, 지금 판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트레이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소 3년은 더 갖고 가셔도 되는 이런 섹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셀 메이커보다는 양극재랑 음극재 같은 소재만 더 좋다. 물론 셀메이커도 좋죠. 그렇지만은 셀메이커는 계속 경쟁사들이 생기잖아요. 뭐 노스볼트라든지 중국의 CALB, CATL 말고요.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 생기고, 테슬라도 직접 셀을 모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재 LNF한테 양극재 우리한테 납품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는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사가 생기는데 양극재 업체들은 어떤가요? 고객사가 막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비즈니스 구조에서 고객사가 막 늘어나고, 뭐 메탈 가격 올라온, 원재료 가격 올라온 거 다 보상해주는 그런 고객사가 늘어나니까 이런 쪽에 이제 대규모 수주가 있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은 이제 한 3년은 충분히 더 가니까, 이 급등했던 게 빠졌다가 뭐 한두 달 빠질 수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다시 몇 개월 뒤에는 또 신고가가 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럼 이제 양극재, 음극재 말고 약간 다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이 좀 치열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좀 진입 장벽이 낮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다른 소재 중에서 지금 전해질 이런 거 의미 없고요. 분리막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이게 진입 장벽이 낮아서, 뭐 전해질이면 소금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웬만한 화학 공정하는 데선 다 하고요. 지금 양극재는 진입자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화학 공장 뭐 50년 이상 한 데들, LG화학 뭐 이런 데들만 하잖아요. 이게 에코프로 BM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화학 소재를 다룬다는 거는
굉장히 큰 위험 폭발 요소도 있고 안정성 요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통적인 이제 화학 소재를 다뤘던 회사들만 하고 그래서 신규 진입자가 없는 거예요. 셀메이커야 그냥 갖다가 패키징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죠. 신규 진입자가 계속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들이 나쁘지 않은 이유는 그 자동차의 수요는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하나씩 탈락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동박이라든지 뭐 알루미늄 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계 사다가 독일에서 만드는 장비가 있는데 모자라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알루미늄 박은 알루미늄을 얇게 쿠킹 오일보다 더 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감싸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뭐 진입장벽이 꽤 있죠. 그래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박, 알박 이 정도는 이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둔다면 양극재가 최우선이고요. 양극재가 최우선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의 그 40%에서 50%가 양극재니까요. 매출이 굉장히 크죠. 네. 근데 그 장비주들은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장비주들도 지금 요새는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 같고, 네. 장비들도 지금 이제 캐파를 계속 증설을 발표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LNF 9만 톤에서 이제 13만 톤 갔다가 바로 20만 톤 가거든요. 그러면 그 라인 계속 깔 때마다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도 갈 건데, 지금 이제 돈이 일단은 제일 좋은 거 위주로 몰린 것 같아요. 네. 시장이 뭐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한 건 아니니까. 예, 만약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거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종목이 있거든요. 모든 체인들을 다 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거 안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알박 동박도 되게 좋은데 그렇게 많이는 못 오르는 게 원래 에이스가 있는데 에이스부터 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와 관련이 있긴 하죠. 테슬라가 이제 저점 대비 한 2배 정도 오르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고점 대비로는 반토막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전기차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미래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테슬라를 어떻게 보시면 좀 궁금하거든요. 예. 테슬라도 뭐 좀 어려운데 그냥 저는 무상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많이 빠졌을 때는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는 좀 약간 댓글도 욕도 먹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다 아는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당시에 뭐 4-5개 있었는데 제일 컸던 게 이제 뭐 일론 머스크의 뭐 트위터 이런 인수 과정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계속 인수하면서 자기 주식 계속 팔아야 됐던 과정들 뭐 가격 인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하나둘씩 해소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펀더멘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도 주가가 너무 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바닥에서.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나쁜 것들이 항상 팽배해 있고 그 다음엔 자동차 판매량만 보면 되는데 판매량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거는요. 이게 누가 이렇게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 팔려서 낮추는 거다. 이것도 맞아요. 네, 이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낮춰서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거다. 이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해 공장에서 왜 중국에서 가격을 크게 낮췄냐면은 상해 공장이 제일 큰 이제 공장인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50만 대를 만들다가 75만 대로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계단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 25만 대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 한 번에 그렇게 쏟아지면은 당연히 팔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확 낮춰서 파는 거고 또 올라가면 또 올리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차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냐면은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엔진, 변속기 이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는데 자동차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핵심 부품이 안 떨어지는데 차 가격을 낮췄다 올렸다 할 수가 없죠.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자체가 차값의 50%고 엔진 필요 없는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4680 배터리를 만들어서 양산을 시작을 했잖아요. 4680 배터리는 테슬라가 하는 건데 그거는 원가가 공장 자동화, 그다음 효율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기존 배터리보다 한 40에서 50% 정도 싸요. 그게 대량 생산이 곧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원가가 떨어지는 품목을 갖고 있으니 차값도 낮출 수 있는 거고 차가 대량 생산되니까 또 낮출 수 있는 거예요. 버다가 이익이 안 나잖아요. 또 올릴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테슬라 뭐 가격 다시 올린다 그런 기사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올렸다가 또 며칠 전에 또 내렸다고 하는데 그건 또 그런 거예요. 독일에서 공장에서 이게 생산량이 충분히 나오니까 또 잠깐 낮춰가지고 쭉 밀어내고 또 이제 모자라면 또 올리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사실 IT 기기 팔듯이 PC가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그 브랜드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죠.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거지. 완성차 내연기관차는 절대 못 낮추잖아요, 가격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BOA에서
그 지금은 테슬라의 점유율이 뭐 60% 이상인데 북미 시장에서 나중에는 뭐 20%로 떨어질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도 전망하기도 했잖아요. 네. 약간 점유율 하락 이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세요? 중국에서 점유율 하락 이슈가 좀 있었던 거고요. 중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의 한 뭐 70%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 정부 정책도 그렇지만 중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보급이 안 되냐? 우리나라는 아직 10대 중에 한 대도 안 팔리거든요. 네, 한 대 정도 이제 팔릴까 말까 하는데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파트 살고 아파트가 새 아파트도 별로 없잖아요. 정책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충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안 사는 거고 못 사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이제 계획적으로 정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저 다 달어 이러면 그냥 다 까는 거고요. 쉽게 이제 충전할 때가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팔리는 상당 부분의 절반 정도의 차는 그 싸구려 전기차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BOE에 좋은 차도 있고 더 제일 비싼 이제 테슬라도 있지만은 다른 차들은 1,0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슬라의 이제 마켓시어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좀 떨어지는 게 싸게 많이 파는 이런 자동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서 계속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중국차만큼 빨리 올라가면은 이제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시장,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 아직 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페네트레이션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뒤에 2배 가는 이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잠깐 아까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는데, 그렇잖아요. 왜 그러면 한국의 양극재나 또는 이런 업체들이 줄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은 중국에 안 팔잖아요. 못 팔잖아요. 네. 중국은 그들만의 자기가 수직 기어라 다 돼 있고 그들 것만 써요. 네. 그런데 우리가 파는 제일 큰 시장은 미국 시장이죠. 그 다음이 유럽이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은 2년 뒤에 2배 이상의 성장을 보고 있거든요. 다들 이제 엄청나게 시동 걸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업체가 유리하겠죠. 네. 중국 업체들보다. 네. 그래서 한국 전기차 업체에서 사야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MF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했거든요. 네. 뭐 중국도 한 5% 성장을 뭐 제시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중국 쪽에서 성장 모멘텀이 발생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와 또 중국이 교육 관계 있다 보니까 증시에서 좀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 섹터 주목하고 있는데, 대표님의 생각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엊그제 그 양회에서 이제 중국 성장률을 5%로 넣으니까 5%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IB들은 한 5.5%에서 이렇게 포진이 돼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낮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막 중국 관련해서 빠지게 그러네. 네. 근데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일부러 낮게 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실제 초과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계속은 뭐냐면은 목표를 높게 주고요. 항상 미스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아시잖아요. 그 경제 수장이 바뀌었잖아요. 상하이시 서기장 하던 시진핑의 오른팔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신뢰를 받으면서 동시에 스마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락다운을 해제하자는 것도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시진핑이 반대했는데도 리오프닝을 가서 지금의 중국이 빨리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전력적으로 그렇게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낮게 주고 이후에는 비트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약간 처음 막 이제 입성을 했을 때 약간 네. 좀 성과 그렇죠. 달성하기 위해서. 예,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달성할 가능성도 높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보복 소비를 경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초과저축, 그동안에 나가서 쓰지 못했던 이런 소비를 못했던 이런 저축들이 지금 이제 풀려나가면서 이제 쓸 수 있는 이러한 소비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그동안에 계속 했던 부동산 경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쪽은 약간 톤다운 했어요. 톤다운하고 어차피 소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 주식 지금 약간 좀 소외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장기적으로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전반적인 뭐 매크로 뷰,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약간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 보면은 계속 지수 맞추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2월 달에도 그렇고 뭐 작년 뭐 9월 달에도 그렇고 뭐 항상 그렇게 박스권이니까 반등하면 파시고 밑에 저점 내려가면은 바닥은 확인했으니까 사시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얘기한 건 아니죠, 사실은. 박스권이니까 위에 올라가면 반드시 또 파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 녹화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 위에서 파시라는 얘기는 좀 많이 이제 안 해요. 네, 그냥 파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자산 배분이잖아. 현금 비중을 많이 갖고 가서 욕심내지 말고 그냥 섹터 플레이를 계속하면 된다라고 말을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섹터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2차 전지를 저는 꼭 5종목은 반드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한 종목 잘못 네이버에 물려 있으면은 그거 못 견딥니다. 5개 있으면은요, 한 2-3개는 막 이렇게 화로처럼 놀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박혀있던 것들이 고생시켰던 것이 또 이유 없이 갑자기 또 올라오고 이래요. 그런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5종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섹터를 밑으로 까는 게 이제 2차 전지 섹터 40에서 50% 그냥 깔고 가야죠. 일부 차익 실현하면은 그걸로 또 이제 그다음 반도체 깔아놔야죠. 반도체 바닥 찍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깔고 밑에 이렇게 장기 성장이나 크게 턴어라운드 하는 거는 밑에 그냥 깔고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매매할 것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MLCC라든지 이런 테크 업종들도 돌고 있거든요. IT 쪽. 예, IT 쪽도 좀 돕니다. 그래서 다 IT 같은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4월, 5월 가서 금리가, 시중금리가, 국채금리가 미국에 이렇게 둔화되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인터넷도 사야 되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뭐 고점 대비 50-60% 빠진 것들,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것들, 챗GPT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이버 AI도.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것도 길목 지키기. 지금 재미없어도 사야죠. 이제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물론 기계, 로봇, 그 다음에 뭐 AI 관련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저는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총 100 중에 한 10 가지고 이제 약간 재미로 하시는 거는 뭐 말릴 수는 없지만 로봇주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다 생각해서 뭐 이렇게 이제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보면은 다 장기 성장주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가치주나 경기 관련주들도 일부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화학주. 화학이나 철강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철강은 좀 애매한데요. 네, 근데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를 막 진작하다가 이제 약간 주춤하는 거라서 그런데 뭐 화학주는 소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뭘 사더라도 하다못해 비닐 봉다리에 담고 오는 것도 다 화학소재고 그 다음에 돌아다녀도 휘발유 자동차 더 많이 탈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스판덱스 관련한 거나 아니면은 옷 관련한 거, 의류 관련한 그런 소재들 이런 것들도 다 좋고요. 화학주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은 이제 그 정도들도 이제 포함을 시켜놓으면은 지금 벌써 말씀드린 게 한 4-5개 되잖아요. 이렇게 착착 쌓아놓고 예를 들면서 이제 2,000원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러면 일부 팔아가지고 또 들어올른 거 사시고 뭐 LG화학도 사시고 이렇게 이제 계속 매매를 교체해 나가면은 되는 거지. 지금 무리하게 현금 비중 50%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승부 본다 이러면은 오히려 나중에 약간 배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가 더 오르면은 못 참고 있다 나중에 딱 사면 그때 또 이제 빠질 수도 있고 그 마음이 급해지죠. 그렇죠. 포모가 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전반적으로 성장주라든지 그리고 일부분 좀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치주들 보유하고 있는 게 좀 베타가 또 상반되고 하니까 또 어느 정도 좀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굳이 추가한다 그러면 작년에 많이 빠진 주식들 중에서도 이제 경기 관련주 중에는 뭐 해운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요새 BDI 막 올라가잖아요. 그제 그런 부분들이 거의 80% 이상 빠졌기 때문에 BDI가 그 올라갈 때가 됐죠. 중국에 이제 경제 문을 열었으니까. 그리고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좀 돌아설 것 같아요. 2분기 중에. 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도 2분기 중에 돌아설 것 같고요. 네. 그게 돌면은 가치주들이 또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장주만 몰려 있어도 좀 그렇고, 네. 작년에 많이 빠진 거에서도 옥석을 잘 하면은, 가리기를 하면은, 좋은 플레이, 5종목의 플레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그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약간 항공이 될 수도 있고, 뭐, 카지노가 될 수도 있고,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좋아요. 말도 되고요. 그런데, 수급이 너무 미리부터 가서 몰려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새롭게 막 치고 확 주도주가 돼서 올라가기는 이미 많이들 사
사놓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뭐 중국에 갑자기 소매 판매가 급등하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이제 그때 이렇게 사면은 조금 약간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많이 빠졌고 이제 작년에 고생한 회사들, 예를 들면 화학주들은 작년에 적자 났거든요. 맞아요. 네, 정유주는 사상 최대 이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유주를 왜 사지? 차라리 화학주 사고 주가 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근데 올해는 다 이익이 좋아질 거예요. 스프레드도 좋아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쁜 걸 사야지, 나쁜데 좋아지는 걸 사야지. 이렇게 너무 좋은 것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시장은 항상 변화를,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나쁘고 좋고의 레벨보다도 이 변화를 더 중요하게 따라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뭐 롯데케미칼이 PER이 몇 배인데, 뭐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화학주들은 뭐 사실 적자 났을 때가 가장 좀 싸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PR로 접근하면은 PR이 많이 났으니까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변화를 사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뭐 좀 길게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언론의 헤드라인은 현상을 반영을 하지 미래를 반영하지 않고요. 주식은 미래를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측이 가능한 것. 예를 들면 지수 예측이 어렵고 경기 예측이 어렵잖아요. 물가 예측은 더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업종을 좀 포커스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아지는 업종들을 불과 두세 달 전에 없었던 얘기들인데 로봇 관련주라든지 AI가 나오는 것처럼 초기에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빨리 따라잡는 분들은 수익이 나는 시장이고 그만큼 이렇게 센티먼트가 나빠진 게 아니라 센티먼트는 이제 자꾸 어떻게 살아나려고 들썩들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섹터 플레이,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너무 올라서 지금 함부로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여기 2차 전지 빠지잖아요. 그럼 또 공략하셔야 돼요. 이건 장기 사이클이거든요. 또 그리고 그거는 예측이 굉장히 예측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올해 주식시장은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사실 매크로 지표가 가장 좀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투자함에 있어서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약간 좀 박스권, 약간 올라간 느낌이 있긴 하지만 대신에 뭔가 종목을 잘못 고르면 정말 소외감이 심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주목해야 될 투자 아이디어, 뭐 2차 전지라든지 기타 나머지 다양한 섹터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덥석 사시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또 나랑 같다라고 한다면은 투자를 하신다면은 작년에 약간 좀 힘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는 분명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태용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3월 투시형 세미나의 주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챗GPT 의미와 활용, 그리고 투자자 측면에서 챗GPT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번째 주제는 지금 금융위에서 STO 증권 발행을 허용했는데요. 이게 토큰 증권이거든요. 이게 기업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하고 또 개인들은 투자자 측면에서 STO 증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you